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었잖아요. 예, 저는 안 올 수도 있다 봐요. 방산주는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AI를 가장 잘 많이 활용해 먹는 곳이 광고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네이버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전쟁 터지고 대북 안보 리스크마저 부각되면서 또 한국이 또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들고 가성비가 좋아서 방산주가 그렇게 뜨고 있다고 하는데 그쵸. 어떻게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기업들이죠. 방산주는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갈등 자체가 패러다임의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세계화, 글로벌화가 돼서 한 회사, 한 국가가 패권을 꽉 잡고 이 안에서 경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죠. 돈이 되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힘도 많이 빠졌고 각지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갈등이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란이라던가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또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랑 반대야? 그럼 무조건 돈 대줄게. 이러면서 갈등이 좀 세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또 최근에 전쟁을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많이 죽었었어요. 옛날 전쟁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조금 1차 대전, 2차 대전 가면서 군인들끼리 죽고 민간인은 건들지 말자. 이제 이런 게 됐었던 거죠. 병원 건들지 말자. 근데 지금은 드론이 싸우잖아요. 군인도 안 죽는 거예요. 드론끼리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무인 전투기, 무인 탱크, 뭐 무인 전투함, 뭐 무인 드론. 첨단 장비들의 싸움이죠. 네. 그러면은 사람이 죽지 않는 전쟁이 됐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 선택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무인 무기들의 향연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거를 잘 만들어내는 회사가 앞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드론은 어떤 게 장점이냐면 가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면 고성능이고 뭐 저번에 이란에서 만들었던 거는 수십만 원짜리로도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드론이 나와요. 근데 탱크 한 대는 수십억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미사일 하나 만드는 것도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날려서 드론을 격추해야 되니까 가격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좀 저렴하면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무인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전자로 잡더라고요. 드론이 오면은 통신을 단절시켜서 통신으로 교신이 안 되니까 얘가 공격 명령을 못하고 둥둥둥 떠 있다가 이제 결국 배터리가 다 돼서 뚝 떨어지는 형태로 잡는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본 다음에 알아서 타겟팅을 전차로 보이면 쏘고 들어와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통신 두절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AI까지 쓰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더 골 때리게 되는 거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무인 무기들이 AI를 장착을 안 했는데 이게 장착됐을 때 앞으로 무기 시장이 또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네, 그런 점에서 글로벌 군수회사들, 우리나라 군수회사들은 향후에 무기 교체 시기까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좀 좋게 보세요? 여기는 다 굵직굵직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거기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 오션도 되게 좋게 봐요. 이제 제가 상상력인데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굳이 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할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존슨 액트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무기는 미국 영토 외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여기서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이제는 군함까지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거기서 생산해봤자 이게 가격비가 안 맞을 거란 말이죠. 노동자들도 많이 이제 은퇴를 했고 사람도 없고 생산비도 비싼데 만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마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차 전지가 IRA 피해가듯이 반조립한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반조립한 상태로 만들어낸 다음에 미국 조선소를 보내요. 거기서 완조립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배 껍데기까지 다 만든 상태에서 미국 조선소를 보내서 거기서 무기만 장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효율이 되게 좋게 나오겠죠. 이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도 보고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드론 회사가 있어요. 티컴형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장 시가총액 큰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드론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군수 로비가 워낙 강해서 여기로 예산 배정을 많이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후티 해협에서 되게 많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로비 싸움 할 때가 아니다. 이거 빨리 지금 생산 가능한 데부터 생산해가지고 납품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주문이 수주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회사들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이제 예전 대우조선해양이라서 조선 쪽에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조선 섹터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수주를 그러니까 좀 찰 만큼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싸게 받겠다는 거죠. 일종의 이 선주들, 그리스 선주, 유럽에서는 주로 그 해운회사를 진 데가 이제 그쪽 유럽 선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중고 선박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럼 중고 선박이 떨어지면은 새 배를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더 싸니까. 중고 선박 가격이 비싸지면은 이 배를 주문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이거에 따라 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뭐 조선사들이 더 정보를 잘 알고 영리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수주를 좀 내버려 두고 우리 철만큼 찼다 이제 가격 좀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가격이 나오면은 한 단계 업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수주를 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 철강석 가격이 과거처럼 엄청나게 오른 상태도 아니고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덜해졌고 수주 가격은 올라갈 거고 다만 이제 그 캐파가 정해져 있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더 도크를 더 늘려서 하면 좋겠지만 조선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도크를 잘못 늘렸다가 다시 또 불황이 오면은 대책 없다.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다. 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네이버 카카오 있는 인터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 되게 좋게 봐요. 어쨌든 AI는 AI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냄새 맡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는데 쇼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더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AI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엄마 생일인데 엄마는 어떤 생일에 뭘 사주면 좋아할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엔 지식인 사람들이 답변해줬다면 이제 AI가 답변해주는 거죠. 엄마 생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는 뭐고 2위는 뭐고 이거더라. 카네이션은 저 7위쯤에 있더라. 이제 요새는 뭐 상품권을 선물해준다. 아니면은 뭐 좀 루이비통 지갑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품 지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명품 지갑 비싸지 않아? 그러면은 다 나오죠. 명품 지갑 지금 쇼핑몰을 쫙 검색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할인율이 제일 높다. 이거 그대로 구입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쇼핑으로 밀어내는 게 더 커지겠죠. 근데 저는 AI를 가장 잘 많이 활용해 먹는 곳이 광고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네이버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도 이번에 또 상장하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하는데 5조 정도에 상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제 단순히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매력도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밤 네이버 웹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뿌듯하네요. 그 상장이 저도 한몫한 것 같아요. 자, 제약 바이오 섹터는요? 금리 인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AI 수혜가 저기 제약 바이오예요. 그동안은 이거를 분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뭐 염기서열 이런 걸 분석할 때.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분석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신약 개발할 때 기간도 짧아지는 거고 인력 투입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AI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몇 년 뒤부터는 신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가성비 있게.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야 대출이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화랑이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올해부터가 바람을 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올해 보면 제약 바이오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 주가들 많이 올랐거든요. HLB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고 이제 그런 회사들을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는 비만 치료제. 그쵸. 올해도 결국은 사람 심리인데 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200만 원에 내 체중 15%를 줄여준다 하면 무조건 맞겠죠. 15% 아니 15%도 아니에요. 내 몸무게 10kg만 빼준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면 저는 그게 싸다 생각해요. 왜냐면 요새 다이어트 식품들 가격만 수십만 원 하는데 그냥 그거 먹느니 그냥 한 방에 딱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터지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원래 그 노보노디스크 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위급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작년 10월에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 못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줄 물량이 없어서. 내년이 되면은 올해도 아마 못 들어올 것 같고 내년에나 돼야 들어올 것 같고 계속 증설 중이기도 하고 그 기업들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엔비디아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분기마다 30%씩 올라가요. 그 속도면은 당연히 엄청난 성장주가 된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하는 게 그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께 있는데 일라이 릴리께 3세대예요. 더 효과가 좋다는 말이 있어서 일라이 릴리를 조금 더 주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섹터 좀 알려주셨는데 그럼 올해 좀 정리하면 올해 투자해야 될 유망 섹터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올해는 그 욕심을 좀 버리고 조금씩 먹겠다 생각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아까 같이 사람들이 많이 기대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도 기대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은행주 지주사도 이렇게 기대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제약 바이오 쪽도 사람들 그 생각보다 지금 관심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한 2년 정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올해부터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오를 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슈팅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현대 기아차도 돈은 잘 벌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다가 올해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갈지가 예상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의외의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24년에 이제서야 오르기 시작한 업종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과 지주사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좀 좋게 보시는 것도 있는데, 예. 근데 예를 들면 은행과 지주사가 근데 최근에 좀 올랐죠. 올랐죠. 예. 예를 들면 최근에 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예. 딱 샀을 때 여기서 막 내가 사고 안 되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그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3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오른 거잖아요. 네, 30%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줄 때 산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거는 그래도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30%까지는 선택이 가능해져요. 근데 뭐 엔비디아처럼 300% 올랐다. 그때부터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타면 안 돼요. 이건 타면 안 돼요. 근데 보통 30% 그래서는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30%는 손실 봐야 된다. 라는 그 계산이 나오죠. 예. 소장님은 아까 전에 올해 조금만 먹는다 생각을 그 멘트를 해주셔서 올해 주식시장을 뭐 엄청 좋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중국이라는 국가가 경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여기서 증시가 더 오르는 건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중국 상태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다. 뭐 중국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사람은 반응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에이 뭐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증시가 미국이 좋은 거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쪽만 호황이 왔고 미국 쪽만 소비가 살아 있었던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만 버틴다라 봐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 온기가 갑자기 다 퍼져서 모두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 다 좋아지면 전 세계에 온기가 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가 싼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미터는 중국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근데 작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은 실제 안 왔잖아요. 안 왔죠. 네, 올해 온다고 얘기한 분도 있겠죠. 저는 안 올 수도 있다 봐요. 이번에 안 올 수도 있다. 네, 안 올 확률이 꽤 올라갔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게 된 게 주식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꽤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나니까 돈도 없는데 주가도 박살나고 저축했던 돈은 바닥나고 당연히 침체로 가야 정상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저축한 건 적어도 주식을 좀 팔아서 소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타이밍이 안 와버린 거예요. 지금 지표들도 보면은 1월 달에는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이제 2월이 돼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안 오니까 파월 의장도 3월 달에 금리 인하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도 사람들의 소비가 올해 안 죽을 수도 있겠다.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새 나라 투자한다라 그러면 중국 상태가 전혀 3월 달 양해 때 어떤 발전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미국발 투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관련된 것들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으로 이제 수주가 많이 나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변압기라던가 전력기기들. 뭐 그런 회사들이 유망하겠죠.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있고 좀 줄어든 게 많다 보니까 예. 오히려 미국 쪽으로. 네. 이번에 이제 어린이 경제 교육 관련된 책 출간하셨죠? 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네. 어떤 거죠? 어린이들 이제 경제 교육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는 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할까? 왜 당할까 보면은 경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경제 교육이라서 교과서를 뜯어봤더니 맨날 어려운 개념만 공부하고 제대로 애들이 이걸 실전으로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어른이 되고 돈을 버니까 월급이 그런가 보다, 뭐 저축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재테크하라 해서 뭐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사기꾼 만나면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가 책을 이제 쓰자는 제안도 받아서 제가 예전에 어린이 경제 교육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고 아이들이 그런다고 해서 과연 책을 읽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안 읽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20강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책 안에 강의 20강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럼 어린이 투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어쨌든 어린이가 직접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그쵸.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해주는 건데 가정에서 쉽게 해줄 수 있는 경제 교육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경제 교육 다른 거 진짜 필요 없고 그것만 해주면 돼요. 아이들이 선택을 잘하게 해주면 돼요. 선택. 합리적인 선택. 경제에서 맨날 하는
첫 장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모든 걸 가질 수 없다. 네. 사람은.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걸 배우죠. 내가 가진 돈에서 어떤 걸 샀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것이냐를 하는 게 선택인데 네. 그 선택하는 연습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설날인데 네. 아이들 세뱃돈 좀 뺏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뱃돈 가지고 선택 좀 해봐라.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뭐 15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15만 원 가지고 너가 무엇을 샀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것 같으냐 라고 선택을 해보게 해주고 아니면 이 돈을 내년에도 합쳐서 더 큰 걸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 돈을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너가 원하는 뭐 몇백만 원짜리를 살 수 있는 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해보고 결과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죠. 제가 아이들 경제교육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절반 정도가 용돈이 없어요, 애들이. 용돈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용돈 기입장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용돈을 다 주지 않나요? 아니요, 카드를 주죠. 그냥 엄마가 말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모든 걸 사주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주문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엄마 뭐 사줘 하면 다 사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그냥 계속 소비만 하는 아이가 된 거죠. 그러면 대학생 때까지 소비만 하다가 이제 직장인이 돼서 보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다 살 수가 없지? 왜 돈이 모자른 거지? 이 딜레마에 빠지죠. 생산 과정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학교 갔을 때는 수업을 듣는 거지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자기들 학교 갔을 때 부모님이 이제 돈 벌러 생산활동 나가지만 둘 다 집에 왔을 때는 저녁에 뭐 배달의 민족 시켜 먹고 외식하고 주말 되면 백화점 가고 쇼핑하고 부모님이 소비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밸런스가 나온다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장래희망 적는 것도 보면 이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직업만 적어요. 돈 많이 벌 것 같은 직업만. 네,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너희들이 벌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생산을 늘릴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린애들에게 이제 돈에 관한 문제를 재테크 방법 가르치는 건 한국의 정서가 굉장히 꺼렸는데 요즘에 뭐 많이 바뀌긴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애들한테 뭐 돈에 관한 전부를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주식은 테슬라 사는 거야. 그런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아예 교육을 안 하는 것도 또 잘못됐고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적합한 건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자녀 어릴 때부터 주식을 사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그걸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는 사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그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경험에서 얻는 게 뭐냐면 심리거든요. 어떨 때 내가 욕심을 내게 되고 어떨 때 내가 공포를 느끼더라라는 건데 대한민국 주식은 10년마다 이 상승 한 번, 하락 한 번이 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10살부터 주식을 시작하면 20살이 됐을 때 상승 사이클 한번 타볼 거고 하락 사이클 한 번은 타보겠죠. 그럼 20살이 되면 이게 벌써 한 사이클을 겪어본 주식 중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면은 상승기 2번, 하락장 2번 만난 20년 정도 되면 주식 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식을 막 너무 세밀하게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그냥 세뱃돈 정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너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이 회사가 뭘 파는 거고 왜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지 설명만 해봐라. 제가 예전에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애플이요 이러는 거예요. 애플 왜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폰 뭐가 나오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래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JYP요. 이번에 가수가 새로 나오는데 이 음반이 느낌이 좋아요. 아니면 어떤 게임 회사인데 이번 이 게임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만의 관점에서 또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험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경험을 주는 거지 뭐 재테크로 막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 공부하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제 그거 물어봐서 때 알려줘야 될 텐데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는 손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이죠. 대표적으로 명절날 이제 설날이니까 마트 내려가서 사과 가격 한번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그러다가 명절 끝나고 한번 데려가 보세요. 가격이 뚝 떨어져 있죠. 그것만 설명 끝난 거죠. 왜 명절만 되면 사과를 자꾸 사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제사.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사과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제 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경제교육을 좀 빨리 했었던 게 부모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9살 때 그 본 게 또 부모님을 따라하는 게 많아요, 애들이. 저도 동생이랑 어음 거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은 안 들어오고 뭘 사고 싶으니까
어음을 끊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주고받고 이제 근데 그게 또 머릿속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당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근? 요새 당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뭘 팔 수 있을까를 딱 찾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찾아서 엄마한테 원가로 사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나 엄마 나 3,000원에 내가 살게요 라고 해서 사간 다음에 사진을 예쁘게 찍고 설명을 잘 달아서 당근 거래로 해서 마진을 남기는 사업.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물건을 팔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